지난해 11월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미국 내의 생산을 위한 투자를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차가 21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틀 뒤에 준공식에서 25% 관세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관세 이슈가 나오기 전에 2월 이전에 짜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관세를 그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입 싹 닫고 이제 관세를 터뜨리는 거예요. 보편 관세,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를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8월 1일자로 이제 상호 관세를 1단계 매듭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투자 유치를 짜내고 두 번째는 관세로 짜내고 남은 것이 뭐냐면 비관세 조치와 이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방위비 이슈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좀 속임수에 당한 게 아닌가. 애초에 이것을 일종의 살라미처럼 네네. 잘라서 그럼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예정돼 있었던 거라고 보세요. 제가 방금 속임수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일본과의 협상을 하기 전에 원스톱 쇼핑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맞습니다. 이러한 원스톱 쇼핑이라는 용어에 우리가 현혹당한 거예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숫자로서 상대를 일단 제압을 하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상대가 뭔지를 예측 못하게 해서 당황시키는 게 있고요. 힘을 내세워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전 세계가 미국의 관세 협상 볼모가 됐습니다. 어이없게도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동맹국들이 그 첫 희생양이었는데요. 관세 15%. 우리는 그래도 선방했다, 덜 뜯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2라운드가 남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뜯길 게 더 남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얼마나 어디서 더 뜯기게 될까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근데 반갑다는 얘기를 하기엔 너무 정세가 우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WTO와 FTA라는 두 개의 트랙으로 굴러가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겠죠.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의 다자주의 통상 규범을 무력화시켰고요. 상소 기구를 이제 무력화시키면서 지금 또 한미 FTA가 이제 와해 위기에 몰려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 와해된 와해되었다고 거죠. 네. 막 여길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인정하게 된 꼴이 되니까 인정 안 좀 할 수 아주, 없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WTO 우리가 FTA 협상을 맺은 것 중에 미국이 만약에 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걷다 대고 이제 국제기구에 제소를 할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상대가 네, 미국이니까. 네, 예, 예. 그러다 보니 사실상 없었다라고 네. 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게 맞아 보이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뭐 덜 뜯겼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얘기는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디테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네. 뭐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협약서가 없고 예. 그렇다면 이제 디테일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텐데 예. 되게 재밌는 제가 멘트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싱크탱크 CSIS 있잖아요. 예, 예. 국제 비즈니스 명예석자라는 분이 있어요. 네. 윌리엄 앨런 라이슈. 네. 이 양반이 한 말이 합의를 체결한 이들에게도 고문은 계속될 수 있다. 예, 라는 예.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그 디테일 과정에서 아마 예. 엄청나게 또 뜯어갈 거다. 예, 쉬운 예. 말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예, 고문 당하는 사람은 매우 힘들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고문하는 사람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 또 역으로 네. 우리가 고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어떻게 이제 해요? 어떻게 디테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네네. 따라서 다르겠죠. 네. 자, 지금도 미국으로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생색을 냈습니다. 뭐 전리품처럼 얘기하는 거. 봐라, 일본 5,500억, 한국 3,500억, 또 한국 농산물 시장 다 전면 완전 개방이다. 개방했다. 막 이렇게 과장하고. 예, 네. 그렇게 하고 또 이 관세 이슈 이전에도 봐라, 현대차, 현대제철 투자한다고 그랬다. 이게 다 나한테 굴복을 한다. 그러니까 관세는 아름다운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생색내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 다음에는 실제로 이 숫자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많은 이렇게 디테일한 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단계에 이어지겠죠. 당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보더라도 두 가지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산물 시장에 우리는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쌀, 소고기라고 특정 짓진 않지만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네. 좀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네. 또 투자에 대해서도 한국이
3,500억 달러 보따리를 우리한테 맡기면 음. 대통령이 내가 내 원하는 마음대로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투자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진다. 그럼 리테인이라는 그 단어, 동사를 미국이 가진다라는 것이 뭘까? 이게 지금 해석이 좀 다르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흔히 얘기하는 소유의 개념인가? 아니면 미국 내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인가? 음. 또 펀드라고 그랬는데 그 펀드라는 것은 펀드 조성에는 한국의 자본이 들어가고 그 펀드를 운영하고 또 그 펀드의 어떤 의사 결정을 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는 건가? 음. 그러면 이건 뭐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지금 디테일하게 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느 대상으로 어느 만큼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펀드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협상단끼리는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고문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네. 것은 그런 디테일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예. 보면 우리가 지금보다 덜 뜯기는 방식으로 그것을 네, 네. 다시 확정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처럼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거는 이를테면 투자 펀드라고 했는데 그 투자가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미국 조선 산업을 일으킨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미국 조선 산업을 장악하게 되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 내에서 조선 산업이 리빌딩 된다 하더라도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그거 나쁘지 그거는 않죠. 우리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 영향이 강화될 수도 있는 아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어허. 네. 근데 그게 반대로 우리가 일종의 하청업체처럼 전락될 가능성도 네. 동시에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조선산업협력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MRO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MRO.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 정비, 운영을 줄여서 메인터넌스, 리페어먼스하고 오퍼레이션을 줄여서 한 얘기인데 그게 만약에 미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니 해군 함정의 정비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면은 그 대외 비밀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한국 내의 조선소에 별도로 그런 해군 함정의 정비를 위한 별도의 조선소 운영을 하자. 그것은 일본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협력을 하자.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일본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제치고 한미 협력을 강화를 하면서 유지 정비 운영은 한국 조선소에서 함으로써 물량을 확보를 하고 그건 되게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새로 상선과 또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미국에 새로 조선소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우리 조선 산업의 공동화도 우려도 막을 수 있고 미국의 그런 조선 산업 부흥에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국이 뭐 조선업이 굉장히 쇠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지평이 무너졌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력 지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전수해 준들 저기서 자생적인 토양이 마련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에는 다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협상 과정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미국 조선 산업이 왜 쇠퇴했을까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리소스를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산업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금융이나 서비스, 그렇죠. 테크업으로. 서비스 산업으로 네. 옮겨갔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 투자가 된다고 해서 조선 산업이 저절로 부흥이지는 않겠죠. 투자로 친다면 자본으로 우리나라가 자본력이 강해요. 미국이 강해요. 미국이 미국이죠. 훨씬 강함에도 네. 불구하고 왜 한국을 필요로 하느냐? 한국 조선 기술 인력이라든지 또 조선 생산 그런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네.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것은 단지 미국에서의 생산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네. 미국의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협력이나 기술 거의 또 AI 접목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이제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에 앞으로 더 협력해야 될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보이죠. 알겠습니다. 마스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끌려가는 것처럼 맨 처음에 네. 보였지만 협상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네. 그러니까 경합국들을 제치고 우리에게 기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협의가 디테일이 마련될 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국내 정치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근데 11월 달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른바 숨겨진 청구서가 그 즈음에 제대로 다시 나와서 또 지금처럼 빅넘버를 막 발표할 시점이 그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뭐 일종의 2라운드는 뭐 안보 얘기가 주로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한참 여름 지나고 11월 직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3단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실은 지난해 11월 20일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우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상품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은 그에 따르는 반대급부를 지불해라. 그렇죠. 안 그러면은 뭔가 모종의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내의 생산을 위한 투자를 종용을 했어요. 종용했죠. 그래서 우리 현대차가 21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틀 뒤에 준공식에서 25% 관세를 때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세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음흠. 2월 이전에 투자를 막 이렇게 스퀴징을 짜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네.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관세를 그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입 닫고. 입싹 닫고 이제 관세를 터뜨리는 거예요. 이 관세는 상호 관세, 이제 세계의 그 보편 관세,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를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월에서 발표를 했다가 유예를 했다가 지금 8월 2일자로 이제 8월 1일자로 이제 상호 관세를 1단계 매듭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투자 유치를 짜내고 두 번째는 관세로 짜내고 남은 것이 뭐냐면 비관세 조치와 이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방위비 네. 이슈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좀 속임수에 당한 게 아닌가. 애초에 이것을 일종의 살라미처럼 네네. 잘라서 그럼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예정돼 있었던 거라고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간에 제가 방금 속임수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일본과의 협상하기 전에 원스톱 쇼핑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맞습니다. 그걸 뭐 패키지 D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 가서 그때 경제 재생상 그 장관이 특사로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협상을 하면서 방위비 이슈에 대해 준비를 해갔어요. 얼마나 많이 보따리를 싸갔겠어요. 그러겠죠. 손이 뭐 좀 더 2개 이상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네. 싸가서 준비를 해갔더니 정작 협상장에서는 방위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뭐지라고 일본이 그때부터 패닉에 빠지면서 협상에서 좀 돌아서게 됐어요. 물론 뭐 7월 20일에 참여연 선거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이 상당히 조금 강대강으로 조금 나가는 듯한 모습을 그랬죠. 보였었는데 잠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원스톱 쇼핑이라는 용어에 우리가 현혹당한 거예요. 우리 정부 관계자들 뭐 위성락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비슷한 네네.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준비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매번 뜯기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퉁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방위비 이슈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급부로 뭔가를 할 게 없어서 오히려 방위비 인상을 조금은 수용을 하게 되면서 이 관세를 낮추고 이렇게 카드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나이브하게 가졌었는데 가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협상을 그렇게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얘기 안 할 거야. 그리고 아예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다듯이 관세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지금 당장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제는 알래스카 투자의 이슈, 비관세 조치, 또 방위비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협상은 아니겠지만 방향이라든지 그냥 통보 이런 걸로 압박을 가할 겁니다. 그리고 뭔가 엄청나게 노출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해진 큰 방향은 바꾸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디테일에서는 조금 후퇴하는 게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트럼프 쪽에서 엄청나게 키를 많이 세게 돌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그런 강공에 대해서 음. 상당히 세뇌되어져 있고 음. 거기에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마치 목줄이 뭐 매어져 있는 듯한 이렇게 네. 조금 뭐랄까 이렇게 길들여지는 듯한 안타까운 면이 좀 있단 말이죠. 네. 사실 한번 보십시오. 보편 관세 10%, 상호 관세 15% 했었더니 그나마 선방했네. 아니 없던 관세가 15%나 부과됐는데 이게 어떻게 선방된 거예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25% 있다가 15% 하니까 마치 선방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앞으로 이 과정에서도 비관세 조치라든지 또 방위비라든지 이것도 이미 세뇌시키기 위해서 방위비를 10억 달러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엄청나게 큰 숫자를. 예. 그러니까 뭐 10억 달러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100억 우리가 달러. 지금 100억 달러 내놔. 지금 우리가 1조 한 4천억, 5천억 원을 이렇게 방위비로 하고 있으니까 10억 달러 주면 되죠. 그걸 100억 달러 내놔라. 이거는 2024년 10월에 SMA라고 해서 한미 방위비 협정을 맺었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한 건데 그거에 따르면 2026년에 8.3%는 인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30년까지 이거는 물가 상승률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건 뒤집어 엎어서 10배를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마치 한 3배, 4배로 협상을 하면 마치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세뇌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었네요. 예. 저는 몇 가지 그런 우리가 지금 경제적 본능인데 네. 트럼프의 본능적 그런 기술이랄까 본능적 협상 여기에 하나가 뭐냐면 성동격서 아닌 척하면서 딴 것 하고 그리고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숫자로서 상대를 일단 제압을 하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상대가 뭔지를 예측 못하게 해서 당황시키는 게 있고요. 네 번째로는 힘을 내세워서 통보를 하는 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안보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얘기가 방금 네. 방위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방위비랑 같이 연동되는 게 주한미군의 그렇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네, 예. 개념인데 말이 좋아서 유연성이지 원래 북한을 막기 위해서 있었던 주한미군의 어떤 목적이 아니야. 북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주한미군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쓸 거야. 니네가 돈을 내고는 있지만 10배를 더 내도 우리는 그건 나중에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있을 때 주한미군 거기 갈 수 있어. 라고 그렇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돈은 올리고 예. 필요성은 우리한테 훨씬 아닌 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건데 예. 이 부분까지 다 묶이면 말씀하신 대로 네. 오히려 이번에 통상협정보다 더 힘든 협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위비 이슈를 포함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섣불리 생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생존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정말 이 방위비 이슈를 위해서 그런 전략적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걸 협상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로서는 한편으로서는 매우 날카롭기도 하고 매우 뾰족하고 예리한 부분이어서 좀 아플 수도 있고요. 물론 주한미군의 그런 전력적 재배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는 기술 패권과 또 군사 패권, 그쵸. 2020년대 전후로 해서 중국 해군함이 미국 해군함을 훨씬 앞질렀단 말이죠. 지금도 한 50여 척을 더 많은 상황이고 또 중국이 이제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예 천병과 같은 맞습니다.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먼저 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정상 간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구축이 저는 우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네. 보면 주한미군이 가는 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의도했던 방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군이 거기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 일종의 이거를 최저 데드라인처럼 정해놓고 네네.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막상 트럼프 쪽에서 카드로 내걸면 우리는 진짜
돈을 한도 끝도 없이 뺏길 것 같은 불안감이 좀 있어 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러한 주장 혹은 요구에 대해서 네. 세뇌되지 말아야 된다. 아, 세뇌 안 페이스에 되겠습니다. 페이스에 말려들지 네. 말아야 된다는 그러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칙과 음. 룰과 우리의 그런 전략적 선택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음흠. 그래서 이거는 뭐 밀당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것도 사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흔히들 이제 서너 가지를 대만.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 뭐 중국이 대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울릉도 뭐 서해 도서 이런 거에 대한 영토에 대한 우리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 있고 또 국가의 주권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는 일종의 네. 강짜를 좀 부려야 한다. 네,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겠죠. 2차 협상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그거는 2차라고 뭐 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2차, 3차 이어질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이제 시작인데 이게 다른 한국, 일본, EU, 뭐 캐나다, 멕시코 이런 국가들과의 협상하고는 다를 겁니다. 전적으로 이거는 미중 패권 그렇죠. 경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이어질 거고요.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아킬레스건으로 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지 않을까. 고문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제가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말을 맞습니다. 전적으로 이해해야겠군요.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협상 패턴을 볼 때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 트럼프의 본능적인 거래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 1단계, 3단계, 3단계가 이제 내내 이어지면서 굉장히 긴 우리가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네, 예.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실 중국 리스크를 뭔가 사드 배치 이후에 겪었던 한한령 아직까지도 다 없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이거는 뭐 한미 동맹 이슈를 떠나서 순수히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요.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중국 리스크와 미국 리스크를 완충시키고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것이 뭘까? 그럼 경제 측면에서 통상 측면에서는 저는 환태평양 포괄적 동반자 협정 이게 우리가 TPP요? CPTPP를 빨리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는 지금 미국이 빠져 있고 네. 중국과 EU가 지금 신청 들어가 있지만 영국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 14개 국가가 가 있는데 여기에 일본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런 완충이 우리가 양자 간 협상에서는 미국과 혹은 안 중국과 되죠. 대항하기 어려운 부분을 여러 오. 국가들이 이렇게 복수국 간 그런 협의체 혹은 그런 협력체를 경제적 협력체를 좀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다자주의, WTO, 뭐 양자주의 뭐 이렇게만 딱 선택이 아니라 뭐든지 우리 통상과 우리 국익에 도움될 만한 것은 이렇게 중층적으로 이러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특정한 이슈가 나올 때에 그것을 좀 완충시킬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장치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층위와 공간을 넓혀라. 네, 이런 그렇죠. 말씀으로 예.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통상 전문가시잖아요. 네. 국제 통상 전문가. 국제 통상 전문가로 공부하시고 또 임상하시고 이런 역사 중에서 지금처럼 통상 이슈에서 이렇게 정치가 중요한 적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2차 세계대전은 정치적 이슈가 큰 건들은 뭐 여러 번 있었었죠. 이를테면 9.11 테러 있었을 때에 그러네요. 그런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뭐 이슈도 있었었고, 그렇지만 경제적 이슈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그 파괴가 커졌던 것은 1920년대에 미국의 관세법을 제정을 했었는데 스무트 홀리 법안이라고 하는 그 법안이 나왔을 때에 그것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마침내 대공황이 발생했었거든요. 망했잖아요. 그 법안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러고 있다 이 그때 말씀이시죠? 제안했던 상원 의원도 떨어지고 하원 의원도 낙선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 관세는 사실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1987년에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그때 87년 9월 2일에
3대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지와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즈에 자비를 들여서 대대적인 광고를 냈어요. 이 관세 이슈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이 미국의 방위력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 방위력을 만들어 놨더니 돈 한 푼 안 내고 자기네들이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석유를 팔아먹는다. 이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여서 미국 국민들에게 납세자들과 돌려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와서 너무 골수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보면 지금은 이러한 경제적 이슈가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다. 지속 가능하지 는 않을 않다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재임 기간까지도 가지 않지 않을까 그래요? 싶고요. 지금 일본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것처럼 이미 음. 자동차 산업을 보호한다고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의 주요 3사 포드, GM, 스텔란티스 이 3개사가 상반기 또는 2분기에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40% 떨어졌어요. 자기들도 부품 수입해다 쓰니까. 그렇죠. 미국 물가 인상이 지금 이미 음. 나타나고 있고 네. 소비자들이 이제 소득 감소 효과를 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우리 2부에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지금 중국을 노리고 사실 이 모든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네. 왜 우리가 맞고 있지? 우리만 맞고 있지? 그런 얘기를 비롯해서 트럼프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1기 때처럼 중국의 1대1로 이렇게 제재를 가는 것은 안 되겠다. 바이든 행정부 하는 것처럼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것 이거 나는 못 참아. 당장 성과를 내야 돼. 어차피 내가 다시 재집권할 것도 아니니까 그 사이에 내가 성과를 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타든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그런 마가 미국을 더 다시 위대하게 한 그런 영웅으로 대접받아야 돼라는 생각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더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상품 무역 적자를 해소하자는 쪽으로 일단 동맹국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시간 벌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히토리를 포함한 핵심 광물들이 갈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생산량이 절대적인 거죠. AI 딥식 개발하는 거 보면 중국은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미국이 중국 제재를 했는데 지난 한 8, 9년 동안에 중국이 제재를 받으면서도 중국이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미국이 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이 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게 더 커졌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60% 이상, 55% 이상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커요. 그러니 중국으로서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미국으로서는 저 중국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고.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중국 견제에는 뭐 자기 돈 안 쓰고 우리 동맹국들 돈 그동안 내 덕에 호황을 누렸던 동맹국 돈 좀 갖다 줘봐. 그걸로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고 그동안 우리 덕에 무역도 흑자본 너희들 이제는 우리 거 좀 돈 좀 벌게 해줘 라는 게 이제 거친 말로 하면 트럼프식 기본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의 도움 받았지 그럼 미래에 우리에게 공헌해. 공물을 바쳐 이런 네.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원되는 우리 상황 완전히 다른 장이 시작된 글로벌 통상 질서 그 새로운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번 협상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협상을 보면은 동맹국들은 거의 그냥 앞통수를 후려치고 뒤통수가 아니에요. 앞통수를 그냥 후려치고 정작 자기가 계속 욕하고 견제해야 된다고 네. 소리 울부짖고 부르짖던 중국은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너무 억울합니다. 예,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큰 우려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감히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솔루션 그러니까 간보는 그러니까 단계였죠, 한마디로. 예. 해결책을 혹은 음. 시도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서 중국에 먼저 이렇게 관세도 때리고. 관세를 때리고 네.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러고서는 그게 성공을 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2020년에 시진핑 주석과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상품 무역 흑자의 가운데에
2천억 달러어치 농산물을 구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1차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에 근거해서 2차 합의로 이어질 걸로 기대를 했는데 1차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었고 중국은 사지 않았어요. 예. 하지만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도 않았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임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략을 달리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대1로 대결하는 게 아니라 미국 혼자서 상대하기는 좀 버겁다. 이제 힘이 약해졌거든요. 예, 동맹국들하고 같이 해보자. 그래서 가치 중심의 동맹국을 결성을 해서 IPEF에서 인도태평양 동반자 협정. 파트너십을 형성을 했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죠. 네. 한국을 포함을 하고 또 인도는 거기에 조금 비껴갔어요. 빠져 있었어요. 아, 인도가 굉장히 머리 잘 써요. 예, 항상 좀 보면. 영리하다고 볼 수도 네.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좀 못됐나요? 네, 엉뚱한 양아치인가요? 점도 있고 네.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집권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첫 집권해서 1년 동안 설계를 하고 2년째 좀 틀 짜고 3, 4년째 좀 해보려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러고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1기 때처럼 중국의 1대1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안 되겠다. 바이든 행정부 하는 것처럼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것 이거 나는 못 참아. 당장 성과를 내야 돼. 아, 나는 큰 숫자가 필요해.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차피 내가 다시 재집권할 것도 아니니까 그 사이에 내가 성과를 내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타든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그런 미국을 더 다시 위대하게 한 그런 영웅으로 대접받아야 돼라는 생각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더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네. 지금 상품 무역 적자 규모가 2024년에 경상수지 말고 서비스 부분을 뺀다면은 미국에 1조 1000억에서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 적자가 났어요. 거기 서비스 부분까지 합하면 한 9,500억 달러의 그런 적자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상품 무역 적자를 해소하자는 쪽으로 일단 동맹국을 때린 거예요. 아파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시간 벌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현재 전략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고민 중이라고 제가 보세요? 보기에는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중국에 대한 이런 협상은 아직 진행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계속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결과가 없잖아요. 예.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8월 1일까지로 90일 연장을 했지만 중국은 그 예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8월 11일까지 중국에 대해서 또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당초에 중국에 대해서 145% 관세를 부과했다가 서로가 115% 포인트를 낮추면서 서로가 지금 30% 부과를 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아니 중국에 대해서 30% 부과를 하면 브라질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할래? 캐나다에 대해서는 35%를 부과해. 이게 뭐지? 미국이 정말 중국 때리기를 하려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그 약점이 뭐냐면 히토류라든지 핵심 AI 시대 그리고 디지털 산업 서비스 시대에 반도체를 물론이거니와요. 이게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들이 갈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생산량이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히토류로 치면 세계 전체 공급량의 90% 이상이 중국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히토류가 중국만이 매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고 각 국가들이 있는데 그거를 생산해서 정제를 하려면 환경 이슈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걸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있는데다가 환율을 올리더라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해도 중국은 환율을 심하게 얘기를 하면 조작이고 환율로 대응을 해요. 30% 지금 관세를 부과를 해도 중국은 환율을 평가 절하를 해서 그러니까 위안화의 가치를 30%만큼 낮추면 그렇죠. 관세 효과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버티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한 국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미국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결정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더 큰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국으로서는 다른 나라처럼 한국이나 일본이나 EU는 미국과의 공급망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워낙에 중요한 그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가거나 그렇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 시장. 중국은 버티는 거예요. 우리도 시장 커. 예. 그리고 나는 우리는 일당 독재라서 그렇게 막 동요도 없어. 예. 이렇게. 그리고 중국은 그 사이에 반도체 제재를 했는데 반도체 시장이 컸거든요. 화웨이 그렇게 제재를 했는데 화웨이 다시 커졌어요. 그리고 배터리며 시작. 배터리. AI 딥식 그 개발하는 거 보면 중국은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기술력에 있어서는 지금 특허권을 페이턴트 특허권을 보면은 중국 내에서만 등록한 것 이외에 글로벌 시장에서 등록한 건수만 보더라도 특허 건수가 중국이 미국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렇습니까? 중국 것까지 포함하면 한 5배 가까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 중국이 자신감이 생겨서 버티니까 미국이 섣불리 건드렸다가 이게 자칫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국민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는 동맹국들에게 따내고 네. 뜯어내고 중국과는 지금 그거에 근거를 내서 좀 협상 전략을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국에서 되게 많은 소비재들이 수입돼 그렇습니다. 와서 예, 사용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인플레로 연결되잖아요. 관세가 예, 예, 매겨지면. 근데 미국이 이미 관세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상황이라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 결과를 딱 만들지 못하는 네, 게 네.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일기 행정부 때도 음. 2017년에 그런 관세. 집권하면서 중국 때리기를 했는데 2018년에 한 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 때문이어서 그 기간에 연결해서 살펴보기에는 조금 좀 완전히 평행 비교는 아니겠으나. 그렇죠. 그렇지만 19년, 20년에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늘었고요. 올해 들어서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들긴 했는데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었어요. 한 10% 정도 거기서 뭐 줄어들었어요. 이쑤시개 만들 거예요. 어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다가 지난해 2024년을 보면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상품 무역 적자가 2,900억 거의 3천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신발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국인으로부터 또 중국 기업이 동남아 시장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줄질 않았어요. 그럼요. 그럼 미국에서 수입 대체가 되질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미국이 일반 상품 무역의 관세로서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것에 어느 정도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그런 상품 무역을 미국에다가 수출을 줄어들어도 돼요. 이제는 중국이 이미 미국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얻게 되는 바꾸어 말씀드리면 미국이 중국 제재를 했는데 지난 한 8, 9년 동안에 중국이 제재를 받으면서도 중국이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 관계적으로나. 남미 시장이 2023년인가 22년인가 23년부터 미국이 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이 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게 더 커졌어요. 이게 좀 놀랄 만한 부분이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60% 이상, 55% 이상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커요. 예. 그러니 중국으로서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미국으로서는 저 중국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고. 예.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도 결국 연결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브라질이 이번에 50% 관세를 네. 미국으로부터 맞았는데 그러면은 중국이 브라질아 너희들 커피 내가 사줄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예. 아프리카도 관세 되게 어이없게 맞았더라고요. 거기도.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우리가 대신 너희들의 시장이 돼줄게 이러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좀 제압하려다가 오히려 중국의 패권을 경제, 정치적으로 모두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예, 많이 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 정도의 어떤 영향을 가졌다고 보세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ASML 그 네덜란드 회사를 통해서 노광기라고 하는 반도체 그런 이렇게 그림 그리는 장비를 거. 네.
네덜란드, 일본, 미국으로 하여금 이 축에 그러니까 네덜란드 포함해서 EU라고 한다면 미국과 EU와 일본이 중국의 반도체 발전 속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장비, 부품, 소재 시장을 차단을 했거든요. 수출 금지를 내렸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까지 7나노까지는 따라잡았어요. AI를 보면 오히려 중국이 그런 14억 인구에서 나오는 그런 방대한 데이터들이 결국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가장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AI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가 국가 자본주의 혹은 국가 경제주의에 의해서 그 데이터들이 국가가 이렇게 그렇죠. 통제할 수 있는 체제가 개인 됐잖아요. 정보가 뭐 어디 보호가 안 있어? 되니까. 다 내 예. 거야 이렇게 그쵸. 되죠. 그러다 보니 중국이 얘는 AI 시대의 그런 기술력 성장 속도가 미국의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지금 치고 오고 있기 그쵸.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국이 견제를 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 라고. 경제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뭐랄까 그동안 중국이 무시당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무시당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 무시하고 약간 그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예.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그걸 사실 트럼프가 해서 문제긴 한데요. 네. 그래도 중국이 옛벌은 못 주고 계속 약간 군림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민주체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헤게모니를 좀 장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거의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또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지금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정의 자체를 왜 미국과 서방 국가, 유럽 국가 너네들이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네. 어. 중국에서 민주주의 뜻이 뭐냐?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라고 한다면 또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부라면 그것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중국 국민들은 지금 시진핑 주석에 의한 정부를 거의 뭐 압도적으로 90% 이상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개념을 우리 미국 중심적인 그런 개념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좀 달리 본다면은 헤게모니 장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식은 자기네들 국가에 더 도움이 되는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오히려 더 자유로운 국가는 중국이야. 그렇죠. 그리고 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혁신의 아이콘을 더 제시해 줄 수 있고 경제 협력의 파트너로서는 미국보다는 더 중국이 더 알맞다. 또 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는 과거 식민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추억이라기보다 있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결국 너네들 제국주의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 기후변화 대응을 한번 보자. 기후변화 대응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산업하면서 너네들은 다 하고 난데 이제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것 이거 너네들의 중심 논리가 아니냐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네. 오히려 또 그 부분과 네.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환경 그런 거 다 기후 위기 이런 거 다 가짜 뉴스야. 근데 반면에 시진핑과 관련한 중국은 재생에너지 산업 엄청 발전했고.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변수가 돼서 시프트가 있을 수 있다. 그 기한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탄소 배출량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전기차라든지 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지금 어느 국가보다 제일 빠르게 지금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AI 기술력에 중국이 지금 가장 속도로 치면 성장 속도로 치면 가장 빠르겠고 내수 시장이 가장 탄탄한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게 참 아픈 부분이죠. 중국의 줄서기를 또 강요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사드 배치 이후에 겪었던 게 있고 중국의 그런 국가 중심적인 경제 체제가 우리랑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중국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중국에서 뭐 제재를 나서거나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바이든식의 방식이 맞다고 보여져요. 한국과만이 아니라
어떤 가치, 인권이라든지 또는 민주주의라든지 그게 중국의 약한 골이니까. 예, 그런 네.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글로벌 소사이티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가치 보조를 맞추고 중국의 어떤 그 일방주의적 강압적인 경제적 강압이라고 하는 그런 주의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은 좀 협력해 나가는 좀 다층적인 협력을 글로벌 소사이티에 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나를 따르라만이 아니라 같이 좀 협력체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 좀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죠. 교수님 말씀 뭔가 맞는 방향이긴 하고 제가 조금 그거를 다른 용어로 못되게 표현하자면 네. 저희는 좀 약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견제할 때 우리가 중국이랑 또 경합하는 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이럴 때 예를 들면 조선이 대표적이겠네요. 네. 이럴 때 우리 조선 확 크고 예,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중국과도 그렇게 척을 지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또 챙길 거는 챙기고 시장도 챙기고 예. 이런 식으로 약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더 우리가 생존하기는 어려운 예. 조건이 되는 거는 분명하네요. 예. 이제까지 우리가 안미, 경중, 안보, 미국 경제는 중국 했는 그게 허물어졌다고 그랬는데 네. 저는 안미, 경세 세? 중국 대신에 세계화, 글로벌. 저는 네네네. 다시 재세계화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까지의 세계화의 틀하고는 달리 레짐을 달리해서 나아가야 우리의 경제와 또 국제 관계에서 우리의 자리매김이 있을 거다. 그런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좀 더 영리해져야 된다, 영악해져야 된다.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생존법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또 접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도는 어떻게 보세요? 인도의 경우에는 네. 트럼프랑 그 인도 총리랑 엄청 친하게 막 서로 형제여 이러다가 요즘에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막 사고 러시아를 도와줬던 이유로 또 인도랑 싸우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뭐 정치꾼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의 이 말의 변화라는 것은 뭐 팥죽 끓는 것보다 더 변덕스러우니까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원유 그 수입하는 것을 상당한 부분 흡수를 했죠. 싸게 산다면서요? 인도가 그렇게 러시아로. 왜냐하면 러시아가 판로가 중국과 인도 막혔으니까. 두 군데가 절대적으로 차지를 하게 되어서 그게 이제 트럼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당선되면 하루 만에 종식시키겠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거 하려면은 푸틴으로 하여금 협상장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려면은 원유 수출에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지금 원유 수출에 매여 있으나 그 옥죄임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인도가 그 고리를 슬금 풀어제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반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더욱이나 인도는 또 인도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들 글로벌 전략이 있어서 미국에만 어차피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구사하는 데는 인도가 꼭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버티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는 우리는 또 버티게 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꼭 필요한 존재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미국과 맞서는 세 개의 나라가 있는 네. 셈인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인도. 네, 네. 인도 대단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랑 러시아처럼 정말 이른바 협상의 상대. 우리는 네, 협상의 상대가 솔직히 아니었죠. 네. 강압의 대상이었지. 음. 인도까지 이렇게 셋이 있었을 때 트럼프가 제일 뭐라고 말을 세게 하는 데는 제일 상대적으로 약체인 인도인 것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앙숙임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미국이 인도를 세게 몰아채운다. 그러면 인도가 그 다음날 중국이랑 다시 슬금슬금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중국 제재를 위해서는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도가 그걸 활용을 하고자 모디 총리가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맞섰군요. 러시아 얘기 또 나온 네. 김에 해볼까요? 러시아도 지금 뭐 관세고 뭐고 여기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셈인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러시아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침공한 천하의 나쁜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너무 심각하게 이제 강타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던 남아프리카 뭐 글로벌 사우스요. 내가 예. 글로벌 미국의 사우스. 예. 강탈당하는 너희들의 대변자가 돼줄게. 이런 식으로 막 착한 척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을 쭉 만들어가는 게 저는 트럼프는
정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적을 만들고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 안 예, 만들기잖아요. 예,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예, 이런 전략적으로 저게 맞는가? 아, 내부에서 말려줄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또 더 나아가서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 음. 혹은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 같아요.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예, 방금 말씀 푸틴이라도 오늘 잘 통한다, 친구다 그랬다가 김정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더라도 내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글로벌 사우스 중요하죠. 그런데 글로벌 사우스를 내가 지키는데 내 임기 끝날 때 그거 효과가 나타나면 그거 지킬 필요 없다. 내 임기 내에 당장 내년대 선거 또 내 임기 내에 내가 나를 노벨 평화상으로 만들어줄 사람. 그리고 이번에도 캄보디아라든지 네네. 캄보디아가 태국에 왜 그 무력 침공을 했는지 다들 의아해하는 그 군사력이 너무나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부총리라든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또 뭐 세네갈이라든지 이런 그 모리타니 이 아프리카 5개 국가의 수장들이 지난 7월에 백악관에 찾아와서 노벨 평화상 하겠다고 이렇게 추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이런 국가들과는 하루 종일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이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 이런 전략에도 너무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그 말을 바꾸어 얘기해 보면 사실은 트럼프가 러시아든 중국이든 자기의 혹은 다른 우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다룰 수 있는 전략과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스러운 거죠. 예.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시간을 끌 리가 없다. 예. 그럼 저희가 15%잖아요. 네. 일본 그 전통적인 우방국가 15%고 막 심지어 우방국인데 막 25% 받은 데도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15% 아래를 받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15%를 받거나 현행 유지 정도를 받는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한테 성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뭐 그거는 거의 진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상호 관세 15% 이렇게 했지만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게 뉴 노멀이다. 새로운 이게 그 방식이 관행이 네. 될 거다. 프랙티스로 이게 현실화될 거다. 즉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이런 관세를 계속 뭐 15%에서 좀 낮아질 수는 있을지라도 관세폭 0% 있다가 10% 혹은 뭐 그 언저리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측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는 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정치적 이익을 겨냥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첫째로는 미국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고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 그것은 곧 금융시장에 나타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시장을 이길 수 없고 국민 여론을 이길 수 없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또 컨텍스트를 제시를 해서 맥락을 제시를 하면서 이슈화를 만들어가서 나 그만큼 이제는 미국이 충분히 국익을 챙겼어. 이제는 다시 또 돌아가자. 뭐 이런 거의 그런 시프트가 또 가능할 수도 시프트 있다. 전환을 일으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트럼프의 네. 기분과 날씨는 변동적이어서 언제 바뀔지 몰라서 저는 좀 후자 쪽을 조금 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제 논리라면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미국에 있는 저명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도 이거는 미친 짓이다. 크레이지 포인트다.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가 워낙에 모든 변수를 다 틀어놨잖아요. 네네. 그 경제학자들의 그 많은 의견 중에 대부분은 약간 기존 변수를 다 같이 돌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트럼프는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거, 뭐 문화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하튼 모든 걸 다 뒤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예상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예. 없고 그때그때 되게 적응력 있게 예.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대책을 내놔야 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예.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뉴 노멀이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트럼프 아니야 트럼프에
트럼프라 하더라도 너무 싫다 그거. 네, 여하튼. 뉴노멀의 촉매제 혹은 음. 모티프는 제공할 수 있을지라도 음.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한 패러다임을 자기의 1인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전지전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정치, 경제 또 미국이 한국, 일본, EU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정치를 다 틀어막고 그렇게 전지전능할 수 있는 존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의 그런 아까 계기가. 말씀드린 시장과 여론 또 국제 질서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통제하기에는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도 않다. 그렇죠. 예,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바꾸고 있는 이 질서, 그런데 그 한계가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니까 또 계속 나오셔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사회도 변동성이 높지만 미국이 더욱더 우리를 흥미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공부하도록 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판을 짰다가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꼬였기 때문입니다. 어허. 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는데 음. 그 저항 카드 중에서 가장 강한 게 히토류 관련 카드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4, 5년 뒤라면 미국이라는 국가도 히토류 관련해 히토류는 있고요. 이걸 채굴해서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현 상황에서 특히 이제 영구 자석이라고 하는 네오디뇽이라든가 디스프로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히토류를 정제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못 하거든요. 길게는 아니지만 2, 3년간은 칼자루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쥐고 있는 꼴이 돼 버렸어요. 중국에 대해서 뭔가 견제를 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장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중국을 옥죄기 시작을 할 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옥죄봐야 사실은 중국이 오히려 더 반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좀 더 불리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AI 관련 인력은 전 세계 관련 인력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입니다. 저희들도 그래 쉽진 않겠지 이럴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꽤 기술력 있는 친구들이 돈을 보고 중국에 가서 기술력을 전수해줬다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도 와 이거 쉽지 않아, 그죠? 아니 또는 오히려 이제는 삼성전자보다도 중국 업체에 내가 장비를 대면서 먹고 살고 있어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 관세 얘기 또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미국의 반도체 100% 품목 관세라는 돌발 변수가 또 나왔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노리는 트럼프의 엄포인가요? 이건 또 무슨 소리고 의도는 무엇일까요?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잠은 제대로 이루시나요? 트럼프가 매번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던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물론 네. 이제 관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어차피 트럼프라는 분 자체가 관세에 대한 원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음흠. 그런데 원하는 목표는 분명하기 음.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는 관세가 얼마든 무엇이든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품목에 대해서 또 여기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어떤 그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목표라는 표현을 잠깐 하셨는데 트럼프의 목표는 제조업 생산 기지를 모두 미국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적자국에서 탈출하겠다. 이게 되게 주요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혹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네. 지금 미국이 놓여 있는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양극화도 되게 심하지만 재정 적자도 되게 심하잖아요. 이렇게 재정 적자가 심한 가장 큰 이유가 생산 기지들이 해외로 이전을 하면서 사실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 때 정말 큰 걸 봤죠. 공급망이 너무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어떤 위기의식, 즉 안보의식까지 결쳐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약에서 트럼프가 대놓고 품목을 지정을 했어요. 구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철강, 알루미늄 같은 네. 철금속 요쪽하고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첨단 어떤 생산까지는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미국에다 제조업 설비를 키우겠다라고 일단은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야는 제가 볼 땐 나름대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이쪽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확실히 뭔가 정해지면 음흠. 나름대로 봐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면 어떤 식으로든 공격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는 현대 산업 기술력의 지표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반도체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고요. 음흠. 산업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다음에 이제 생존권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자동차고 그건 일자리와 관련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반도체가 단순히 반도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AI의 어떤 핵심 원동력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로봇까지도 굉장히 연결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생산 기지들이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아시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기로 한다라면 미국 산업에 굉장히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을 어떤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100% 관세, 밖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우리 미국으로 들여올 때는 무조건 100% 관세야라는 이거는 선언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약간 저는 뭐 TSMC,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뭐 계획하고 있거나 했거나 이렇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인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 두 개 단가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국이나 대만 국가들이 기업들이 이제 나름대로 미국의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라고 한 건 미국 내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우리한테 이제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뭐냐면 일자리 문제겠죠. 결국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를 놓고 보면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은 유일한 국가고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자원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산업적으로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에 가서 나름대로 산업을 잘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일자리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 특히 우리 후배분들한테 나중에 미래 일자리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나갈 수 있다는 점들은 어떻게 보면 주름살일 수도 있겠다. 경제 지름살일 수도 있겠다. 또 그 일자리로 나감으로 인해서 단순히 일자리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가 여기 있었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도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공장이 있으면 뭐 커피숍도 있고 막 식당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 성장 요인이 바깥으로 외부로 누출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카드가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유출 가능성 너무 걱정된다. 이건데 그 대목에서 인적 자원이 나가는 게 이제 여기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뭐 기대 가능한 인프라가 사라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여기 있어서 기술이 전수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그럼요. 암묵지라든지 뭐 미세 공정 같은 거는 노하우가 말로 전달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약간 도제식으로 전달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최첨단은 우리 본토에서 만들고 그거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부터만 미국에서 만들어 이런 또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마냥 거기에 공장이 있다고 거기서 제일 좋은 거 생산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어때요? 사실 우리는 근데 나가는 게 오히려 최첨단이죠. 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이 나간다라고 하고 또 현재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짓고 있는 것 같은 경우 이번에 테슬라와 관련된 반도체를 제조를 하는데 그 관련 반도체가 사실은 굉장히 최첨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그렇죠? 심지어 일론 예. 머스크가 와서 감독한다고 뭐 하니까 감독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불러보겠다. 되게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하다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불편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안 나갈 수도 없는 상황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100% 그리고 여기 와서 지어라고 하는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아까 그걸 보면서 기회인가 싶었던 게 과거에 86년 뭐 1차 미일 반도체 협정 이런 거 보면 그때 일본이 콱 수그러지고 한국이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 반도체한테
뭐 왜냐면 걔네들이 직접 공장을 예, 지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한테 또 이게 일종의 기회라는 측면이 더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견제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 그거를 기업 입장에서도 얼마나 오케이 우리가 안 그래도 중국이 치고 올라와서 좀 신경 쓰였는데 이 기회에 드라이브 세게 걸겠어. 이런 것까지 다 기획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는 그 가능성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미국 내 산업 설비를 공급망을 하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중국의 견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흔히 얘기해서 10나노 이하 같은 경우는 중국이 나름대로 많이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저사양은? 예, 네. 저사양이죠. 이쪽과 관련해서는 관세 부과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중국 제품을 이제 쓰지 않게 하려는 어떤 여러 가지 의도들 또 중국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저가 경쟁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막아보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 그럼 중국이 그 저사양 반도체를 해외 수출할 거냐?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네들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자급을 하기 위해서 한다란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효과는 있겠으나 그걸 완전히 견제하는 데는 일단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당장 문제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도 워낙 잘하고 계신데 이들 반도체에 아직까지도 수요의 절반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공장 상당수가.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를 계속 하지 말라는 의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크게 어떤 그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길게 시기를 넓혀놓고 보면 이제는 같은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미국의 공장이 있고 중국의 공장이 있으면 그 관세 영향에 따라서 중국 공장 폐쇄해야 될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놓고 본다라면 우리 미국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꾸준히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 거는 진짜 잘 안 봐줄 것 같고 트럼프 쉽지 않을 것 입장에서.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영향은 네. 그래도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관련해서 관세를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도 러트닉 장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정된 건 없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타겟 자체가 중국이고 또 이제 전체적인 목표 자체가 미국의 공급망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 지어준 입장에서 여기까지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는 공장이 앞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 계속 문제 얘기만 네. 해서 죄송한데 아니 중국을 견제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공장 상당수가 거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정말 중국만 견제하려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또 이르기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혹시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일타 쌍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국한테 하는 걸 보면 90일 막 협상 유예해주고 예.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의 뭐 H20 같은 거는 또 중국에 팔게 해주고 그다음에 대만 총통이 좀 경유해서 가겠다니까 나 니네랑 친하게 지내는 거 중국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 라서인지 경유 못하게 하고 이런 걸 보면 중국한테 굉장히 또 호의적인 모습도 트럼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의도 자체가 헷갈리게 되고 우리가 항상 트럼프의 의도를 궁금해하는데 헷갈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중국과 나중까지 생각해서 우리의 부상까지도 고려하고 혹시 이 판을 짜는 건가? 라는 또 지금 판을 짰다가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꼬였기 때문입니다. 아하. 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는데 그 저항 카드 중에서 가장 강한 게 히토류 관련 카드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4, 5년 뒤라면 미국이라는 국가도 히토류는 있고요. 이걸 채굴해서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현 상황에서 특히 이제 영구 자석이라고 하는 네오디듐이라든가 디스프로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히토류를 정제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만약 이걸 막아버리면 현재 미국은 생산할 수 있는 전자제품, 그러니까 방산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차,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모든 거 이르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다들 다 첨단 산업 하이테크 그렇습니다. 분야네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길게는 아니지만 아무튼 한 2, 3년간은
칼자루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쥐고 있는 꼴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함부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면 중국은 이미 봤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 임기가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거를 그 안에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뭔가 견제를 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장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중국이 좀 카드가 있고 미국의 스텝이 꼬였던 이유는 중국이 이 정도로 저항을 할 줄은 몰랐는데 예. 그런 거였다면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미국이 나름대로 히토류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면적인 어떤 경쟁 양상이 벌어질 거다라고까지 보면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간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약점을 쥐고 흔드는 카드를 미국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히토류도 좀 하나 더 있는 게 구리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구리 관련 이슈를 굉장히 크게 썼던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자원과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는 재련이나 이런 설비들을 바깥으로 빼거나 아니면 해외 매각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곤란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 중국이 하고 있네. 예, 그 맞습니다. 사이에. 예. 네. 중국은 그걸 알고 그걸 했었던 거고요. 앞서도 잠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히토류와 관련된 정제 시설이 원래 미국 거였었어요. 미국의 GM의 자회사인 매그닉 펀치라는 회사가 했었던 걸 1995년에 환경 이슈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한테 팔아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여기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단순히 중국을 옥죄기 시작을 할 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옥죄봐야 사실은 효과가 중국이 오히려 더 반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좀 더 불리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길게 보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달래는 척하면서 나름대로 이건 어떤 우회 통로들을 많이 만들려는 노력들을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최근에는 중국에서 뭔가 정권과 관련해서 좀 불편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실각설 변할 수 같은 있다. 거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혹시 그럴지 안 그럴지 알 수 없지만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공청단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또 미국과 그렇게 척을 지는 쪽은 또 아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변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당장 1, 2년만 놓고 보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왔다. 중국이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이 카드가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미국도 함부로 못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낮을 뿐더러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는 다 압박을 하면서 관세를 올리는데 유일하게 중국한테만 그러지 않고 맞습니다. 그죠? 길게 주고 거기다가 H20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칩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거 놓고 보면 이게 생각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인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미국이 정부 주도로 히토류 생산 시설을 이렇게 관리하던데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견제용으로 지금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더니 우리 같은 동맹국들만 후드려 패고 있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설명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우리 삼전 등의 공장들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부터 열심히 계획을 짜고 있을 예. 것 같은데요. 그 전량을 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반도체 자금률이 20%가 채 안 되더라고요. 10%에서 15%인데 네. 그조차도 전부 다 10나노 이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첨단 반도체는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스틱 게임기에 들어가는 네, 반도체 정도인가? 그냥 아주 저가 네. 사양 정도만 있는 거니까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일종의 시간을 벌면서 뭐 정치적인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조건 변화까지 우리가 버틴다라는 게 현재 미국의 스탠스일 때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중국도 니네가 지금 우리가 히토류가 강점인 걸 알고 너희가 마련하려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은 거기에 맞설 카드를 뭐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중국은요. 의외로 지금 그 반도체 관련 자금률이라든가 아니면 기술력 확보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아시는 것처럼 AI 관련 인력은 전 세계 관련 인력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입니다. 이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타라는 기업에서 최근에 초인공지능과 관련해서 11명의 그 과학자들을
이렇게 영입을 했잖아요. 음흠.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7명이 중국인이에요. 그렇죠? 중국계. 수장도 중국인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현철 박사님이라는 분도 훌륭한 분도 계셨지만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중국 이런 데 동향을 놓고 보면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인력들이 중국으로 가나 봐요. 돈을 워낙 많이 주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기술이 음흠. 미국, 일본, 한국 중심으로 많이 유출이 되고 그게 중국의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올해였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반도체 관련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 무시무시했겠다. 박람회가 있었을 때 네. 나름대로 기술력이 생각보다 진보가 빠르다라는 것도 우리 인정이 되지만 거기 관련해서 그 부스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실 정도로 한국인이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 인력들이 생각보다 많이 유출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야 중국이 되겠어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그래 쉽진 않겠지 이럴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꽤 기술력 있는 친구들이 돈을 보고 중국에 가서 기술력을 전수해줬다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출발선이 달라지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따라오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게 최근에 창신 메모리라는 데가 있죠. 그렇죠? 네네. 메모리한 창신 메모리도 있고 SMIC라고 해서 이제 파운드리 업체도 있는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아직도 기술 격차가 되게 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라고 해서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그렇죠? 아니면 소재 업체들 찾아가 봐도 이 얘기를 그분들께서도 해주고 계실 정도로 현장에 계신 예, 분들이 현장에서도 제일 잘 와 이거 느끼니까. 쉽지 않아 그죠? 아니면 또는 오히려 이제는 삼성전자보다도 중국 업체에 내가 장비를 대면서 먹고 살고 있어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일단 시장 자체가 클 것 같긴 맞습니다.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두려움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건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어떤 그 인재를 빨아들이는 최근에 어떤 우리 모 언론사에서도 중국의 인재모에서 공대 선호사상 얘기를 했던 것처럼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을 텐데 그렇죠. 다들 우리는 예, 의대 가려고 하는데 예. 그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우리가 잘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요즘에 삼성전자가 이제 트럼프의 어떤 드라이브 덕을 본 건지는 모르겠으나 테슬라와 애플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또 주가도 올라가고 삼전 다시 괜찮아지는 거야? 나 언제 샀는데? 이런 분들 예, 되게 예. 많았잖아요. 초격차라는 게 삼성의 되게 주요 슬로건 중에 하나였는데 삼전이 이 정도의 기술력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삼성전자는 보세요? 굉장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인재들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 그리고 이 초격차의 가장 큰 핵심은요. 우수한 기술력에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인재 관리를 하고 조직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게요. 초격차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 책이 우리 삼성이 이렇게 기술력이 좋아졌어가 아니라 이렇게 조직 관리를 했더니 훨씬 더 경쟁력을 가졌어가 그 책에 저도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우리 전자가 얼마나 뭘 이렇게 기술 개발했길래 좋아졌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기술책이 아니라 경영책이었군요. 맞습니다. 예, 나름대로 어떻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을 때 좋아지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직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보여주는 건데 최근에 1년에 어떤 여러 사례를 놓고 보면 최근에 갤럭시 폴드라는 게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저희도 예. 저희 지금 밖에 있는 스텝이 그거 사고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바꿨어요. 아, 이번 왜요? 주에 너무 교체를 바쁘셔서. 하려고 예. 이제 데이터 올리다 보니까 네. 그만큼 저도 마음에 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그래도 제가 볼 땐 그런 채찍을 가하고 시장에서도 삼성에 대해서 응원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폴드도 되게 잘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는 테슬라의 어떤 수주도 받은 것도 그렇고 애플의 수준 것도 받은 것도 그렇고 그동안 나름대로 수율이 굉장히 부족해서 문제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하다 보면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예, 대량 생산해야 맞습니다. 수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일단 발판은 다시 마련한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잘하자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기술 좋은 사람들은 많이 뽑아오면 또 돼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인력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우대를 많이 해주고 새로운 어떤 조직 문화를 조금 더 많이 변화를 시켜주면 전 여전히 삼성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거 말고 일단 현재는
바뀌고 있는 모습도 보이더라는 얘기죠. 지금 약간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그쵸. 초반이다. 예. 이렇게는 확실히. 그렇게는 보고 있고 네. 물론 더 좋아질 건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삼성에 대해서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줘야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왜냐면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너무 훌륭한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업이 잘못돼서도 안 되지만 그랬을 경우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고만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삼성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응원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어떤 시각을 견지해 주시면 전자는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판적 지지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지켜보자. 굉장히 비판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맹목적인 응원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도움이 될 것 좋지 같지는 않다.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때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HBM 사업 같은 경우 삼전 입장에서는 그거 뭐 시장도 별로 안 크고 별로 얘기 안 돼. 그렇게 발을 뺐다가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뺏겼잖아요. 그리고 AI 시대가 도래할 거를 또 못 챙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삼전의 최근 어떤 선택들을 보면 왜 그랬어? 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사실 바뀐 환경은 삼전이 바꾼 환경처럼 보인다기보다는 외부 요인처럼 그럼요.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한국 반도체 기업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이제 자생력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때다. 예,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선대 회장님의 그 이전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신금을 그렇죠? 울리나요? 예,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 잘 됐었을 때는 앞서 말씀으로 조직 문화도 있었지만 문화 자체가 도전의 문화였었던 거죠. 그렇죠? 해봐. 실패할 수 있지. 그거 다 재산이야라는 게 실제 선대 회장님의 말씀이셨고 반도체도 그렇게 예, 시작한 거죠. 예, 다 감히 바꿔, 우리가 예, 막 이러는 다 건데. 바꿔보고 그거 강제 아니다. 많이 바뀌고 싶은 사람 바뀌고 이런 건데 조직이 커지면 몸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안정이라는 택하는 건데 사실 안정이 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안정이란 얘기가 나오는 즉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돈 돼?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사실 진짜 도전은 돈이 안 될 것 같아도 도전해봐서 그걸 돈으로 만드는 게 진짜 도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벤처 사람들이 대단한 거고 네. 사실 그런 야생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다라면 오히려 전자 입장에서 야생에서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무한적인 어떤 그 지원을 통해서 그렇죠? 같이 이렇게 우군으로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미국이나 중국 아니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요. 지금 AI나 로봇 제일 잘하는 기업들이 대기업이 없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AI도 잘 보세요. 네. 미국에서도 오픈 AI가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로봇도 피규어라는 회사가 만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도 4대 AI를 꼽으라면 문샷 AI, 바이찬 AI, 쯔프 AI 이런 기업들, 그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전부 다 처음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네. 딥시크도 마찬가지였을 네, 거고. 맞아요. 결국엔 이런 어떤 뭔가 새로운 것들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대기업이 내가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숨 바쳐 일하는 애들이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들 기업 뒤에서는 이런 큰 기업들이 쟤네들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돈을 무한적으로 대주고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도 기업들이 그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간섭하고 그렇죠? 자기들 거 하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기업들이 클 때까지 크고 나중에 컸었을 때 동반자가 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서 벤처가 활성화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자한테 너무 무리한 걸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란 국가도 중국이란 국가도 지금 굉장히 커진 데는 정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스타로 등극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끌어올리고 그런 기업들이 또 대기업들이 되면서 알리바바도 그중에 하나였던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새살이 나왔던 그래서 지금 미국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에서 9개가 스타트업이에요. 그렇죠? 뭐 미국에 있는 GM이 옛날처럼 해가지고 올라온 거 본 적 없고 코카콜라가 올라온 적 없고 에스트로가 올라온 적 본 적 없으시잖아요. 지나 보니까 그러네. 얼마 옛날에 인텔이었었고 그 인텔의 자리를 구글이 가져왔던 거고 또 구글의 자리를 또 오픈 AI가 가져오는 거 이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공룡들이 자꾸 탄생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니까 우리도 전자가 계속 앞으로도 천년 만년 간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뭔가 새로운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게 되게 필요한 거고 요런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대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적 파괴가 가능하게끔 하는 생태계를 좀 구성하는데 예. 기업들이 좀 역할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반도체 만약에 정말 100%
물론 트럼프가 네. 기존에 하던 걸 보면 100% 부과야 그랬다가 여기는 니네가 공장이 있으니까 너희는 15 뭐 이런 음. 식으로 숫자를 낮추지 아예 없애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몇 퍼센트라도 관세가 붙기 시작하면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반도체는 더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반도체를 사서 쓰는 뭐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미국의 부를 창조해내는 그들한테도 타격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황은? 그래서 일정 부분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낮아 보이는 게 음. 이미 보편 관세를 15%를 우리나라나 각국이 이미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았죠. 예, 여기서 이제 추가로 관세 부과는 네. 미국 시민들한테 오히려 제가 볼 때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 주셨겠지만 지금 이 15%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게 8월 7일부터였으니까 지난주부터 발효가 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고사양 반도체는 아예 생산도 못 하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그 모든 부담은 사실 우리가 지지는 않아요. 왜? 어차피 미국이 없는데 내가 가격 올린다라고 해서 손해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했을 경우 거기에 맞는 뭐 빅테크 기업들이 그거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안 살 또 거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애플이 또 부담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모습들이 되는 것보다 보니까 음. 트럼프는 미국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직접적 부담이 되는 것들은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가장 큰 목적 자체가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가 유치가 된다라면 굳이 무리하게 본인들 국민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이것까지 부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아니어도 이미 15%의 참 높은 관세는 부과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쪽은 제가 볼 때는 투자 약속했을 경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15, 20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조건은 달릴 것 같아요. 음. 너 약속해놓고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 이럴 수니까 페널티 성격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뭔가 원칙적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20%는 절대는 이거는 안 깎아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죠. 판단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앞서서 관세를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긴 것도 사실 미국민한테 그렇게 이익이 될까에 대한 예. 의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해내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또 수사를 동원하여 이걸 어떻게 포장해서 할 가능성을 또 염두해 두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트럼프를 오랫동안 분석해 보면 사실 분석이 되게 재밌는 게 원칙이 없어요. 이번에 그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수세에 몰려서 타코라는 별명이 그렇죠. 타코는 아시겠지만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이라 그래서 불리하면 트럼프는 이제 물러난다 물러선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능해진 것도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되게 저희들이 볼 때는 첫 단추를 잘못 깨웠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면서 다른 국가들은 줄줄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된 거고 이미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 자체가 미국에 어느 정도로 투자는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왜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벌어들이는 돈 대부분이 투자에 따른 소득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인구도 많이 줄고 뭐 그래서 여기에 계속 공장을 두기는 불가능한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다 많이 세우고 거기에 대한 이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오는 그렇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아서 먼저 하려고 했었던 건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어떤 투자에 대한 이게 100% 물론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우리하고는 결이 다른데 우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서 마치 그게 표준이 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국가들이 완전히 아이. 따라가게 되는 안타까움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약간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 비슷한 그렇죠. 느낌이네요. 들린 거죠. 그래서 아. 일본도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각국하고 조금 조율도 좀 하고 우린 이래서 이럴 건데 뭐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동안에 서로 버티면서 나름대로 대우를 잘 갖춰주고 있다가 하나씩 무너지면서 그것도 본인 생각대로 갔다가 다 같이 죽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 거잖아요. 책임져라. 예, 네. 물론 이제 우리 정부가 저희들 볼 때 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 상황 속에서 가서 해봐라고 하면 그 이상으로 하기는 저도 쉽지 않았을 거라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첫 단추를 잘못 깨서 우리도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건 너무 아쉽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건이 불리해졌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릴 기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과 한국과 일본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경제적 질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고용이 계속 안 좋아질 거면 사람들이 일자리 잃기 시작했어. 돈을 안 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물가가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게 되잖아. 인플레가 있어도 일시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높은 건 맞지만 이게 더 올라가는 모습보다도 지금이 정점이고 조만간 내려오겠네. 이런 기대를 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장애물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추세를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금리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OBBB 법안이라고 해서 이 감세에 대한 영향이 본격화되는 게 하반기고 두 번째는 규제 완화가 조만간 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한 카드도 시장에 좋아질 것 같고 이 옥바 법안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없앤 거예요. 특별하게 신재생 쪽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일반 제조업 쪽은 오히려 더 조건들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이 부분들도 굉장히 큰 추세를 형성하기보다는 오히려 4분기 이후부터는 되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7, 8월은 어떤 노이즈가 좀 있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그 뒤에는 나름대로 저는 방향성을 좀 보다는 가능성이 높다.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적 조건이 너무 안 좋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조건에서 항상 지켜봐야 되는 어떤 존재. 미국이었다. 트럼프였다. 그리고 연준까지 있습니다. 예. 연준이 정하는 금리.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까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주겠죠.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금리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그것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이제 8월 7일 이후가 될 텐데요. 그 8월 7일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9월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쯤 돼서 어떤 부분이 중점이 돼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전망이 어떨지 지금부터 미리미리 잡아놓고 좀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연준 FOMC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상당 부분 제롬 파월 의장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핵심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오리고 내리겠다가 아니라 고용이 결정의 키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줬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그 얘기를 하자마자 얼마 전에 나왔었던 그죠? 고용 지표가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죠. 원래 우리가 미국에서 잠재 성장률 이상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려면 우리가 알고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즉 농사 짓는 부분을 빼놓은 어떤 고용이 달에 10만 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7만 3천 명으로 확 내려왔어요. 기대보다 더 미친 건가요? 아주 많이 내려왔죠. 더 문제는 네. 이번 달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앞전에 있었던 두 달치 고용 25만 명이 삭감이 돼서 평균 3만 5천 명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3만 5천에 7만이면 석 달 연속 10만 명 밑인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경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람들이 고용이 안 됐으니 나름대로 앞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을 때 금리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게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였다라면 지금 9월에는 사실상 물가도 중요하지만 물가보다는 고용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될 것 같고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고용이 이렇게 망가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요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이 없으면 돈을 안 쓰려고 할 거고 그럼 물건 안 살 거잖아요. 이럴 경우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나름대로 막으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일자리 없어진 부분들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건설 쪽에서 최근에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건설업종과 관련된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일자리를 많이 잃었고요. 두 번째는 정부 부분,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라면 우리가 제조업 쪽에서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이 있다 보니까 제조업과 관련해서 사실 고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기업들이 예. 이제 대기하나 보군요. 맞습니다. 그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관세도 되게 높다라고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비용이라도 줄이려고 할 거니까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훼손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도 중요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일부 연준 위원들 중에서 몇 달 전부터 내려야 됩니다 해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든가 아니면 그전 보우만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리 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근거가 고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세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만 일시적이다. 그러니 그걸로 보면 안 되고 고용을 봐야 되는데 마침 고용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이 그것도 석 달 연속.
그렇게 놓고 보면 이변이 없는 한은 사실 9월의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인하하는 게 좋잖아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원래 좀 고금리를 싫어했고 네. 파월이랑도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고 그럼 9월 달에 사이 좋아지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영향이라는 게 단기적일 수는 있으나 바이든의 정권을 무너뜨린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고용의 양은 굉장히 낮아지고 이렇게 상충되는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인하가 아니라 동결 이럴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어차피 수요가 훼손이 되면 사실 사람들이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오히려 그 물가 오른 것 때문에 물건을 더 안 사게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현재 있는 물가는 내려가나요? 장기화되는 게 아니라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어허. 사실 같은 걸 중점적으로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고용이 유지될 때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내리지 않을 수 있지만 고용이 내려가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점을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더 많이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지만 물가보다 이쪽으로 둘 거고 현재 시장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훼손된다라면 길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보통 이제 경제학적으로도 보면 그걸 기대 인플레이션을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 예컨대 지금 이 물가가 높은 게 1년 뒤에 물가를 많이 올릴 거야 또는 5년 뒤에 물가를 올리는 기폭제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고용이 계속 안 좋아질 거면 사람들이 일자리 잃기 시작했어. 돈을 안 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물가가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게 되잖아요. 아니 쓸 돈이 그렇죠? 있어야 그러니까요. 예. 수요를 창출하지.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인플레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인플레가 있어도 일시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높은 건 맞지만 이게 더 올라가는 모습보다도 지금이 정점이고 조만간 내려오겠네 이런 기대를 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장애물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추세를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하 쪽에 방점을 두고 움직이면 될 것 같은 현재 상황. 그러면 지금 이미 미국 장은 나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장이 굉장히 좀 좋았지만 이 얘기도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미국 장 나쁘지 않았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까지 되면 미국 장 더 좋아지겠네요. 전반적으로. 만약에 길게 보면 어차피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그 효과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증시는 뭐 최근에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한 변동성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건 맞는 게 특히 이제 금리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OBBB 법안이라고 해서 오빠 법안. 이번에 오빠 법안이라고 보통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그죠?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크고 감세 아름다운 법안이잖아요. 법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감세에 대한 영향이 본격화되는 게 하반기고 어허. 두 번째는 규제 완화가 조만간 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한 카드도 시장에 좋아질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는 OBBB 법안, 이 오빠 법안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없앤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진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과 연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2차 전지 보조금 그래서 어떻게 준다라는 거지? 반도체와 관련해서 보조금 어떻게 한다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내가 고용을 조금 이제 뒤로 밀어봐야 되겠는데라고 했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신재생 쪽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일반 제조업 쪽은 오히려 더 조건들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공제한 게 있으면 세액 공제가 기존에 25에서 30으로 올라갔어요. 오히려 거기다 더 지으면 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더 좋은데?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이 부분들도 굉장히 큰 추세를 형성하기보다는 오히려 4분기 이후부터는 되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도 내려가고 고용도 향후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나름대로의 감세라든가 아니면 규제 완화까지 맞물리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면 뭐 쉽지는 않아도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7, 8월은 어떤 노이즈가 좀 있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그 뒤에는 나름대로 저는 좀 방향성을 좀 아래보다는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기업의 펀더멘털 쪽에 가까운 이슈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막판에 그렇게 반등을 하면 상당히 또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어 있다라고 보이네요. 판단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슬퍼지는 부분이 네. 좀 떠오르고 네. 말았는데요. 지금 한국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코스피 5천 예. 이러면서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약간 주식 쪽으로 자산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면서 국장으로 다시 오는 예, 그런 예, 분위기도 맞습니다.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세제 개편안 이슈가 있으면서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 완화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확실히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안 좋은 메시지인 건 맞죠?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 사실 이런 모든 고민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미국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건 뭐냐면 네.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부든 돈이 많이 필요해요. 세수하고 예, 그거는 네. 어떤 정부가 돌아도 똑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야당이 해도 똑같을 거고 여당이 돌아도 세수 확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그 세수 확보를 우리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관세예요. 그죠? 뭐 거기 시민들 못 거둘 거니까 야 너희들이 내 관세로 했었던 거죠.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맞습니다. 자세. 예,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시장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쪽에 만약에 세금이 만약에 높아졌을 경우나 아니면 세금 요건이 투자자한테 불리했을 경우는 사실 원래 생각하셨던 의도보다는 다른 결과를 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훨씬 더 원대하게 돈에 대한 물꼬를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오고자 한다라면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오르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일회성 상승이 아니라 뭔가 내가 단기 변동은 계속 있겠지만 그죠? 일시적 하락도 있겠지만 또 미국처럼 길게 들고 갔더니 정말 좋아졌더라. 이런 어떤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바탕이 되려면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게 거기에 대한 정책적이라는 게 일단 일관돼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또는 이 관련해서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이 참 일관된데 그래서 그다음에 참 지속성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된다라면 저희들 볼 때는 기대를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훼손된다든가 아니면 원래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면 실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상식과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식과 원칙 선에서 바라보면 일정 부분 답이 나온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벗어났을 경우 100점짜리 답안지가 하나 바꿀 때마다 90점으로 하나 바꿀 때마다 80점으로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10억짜리 가진 사람을 예를 들면 이야 너 부동산 큰 거 가지고 있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안정적이겠네.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10억 현재로선 10억은 대주주 느낌을 내면서 이걸 10억으로 가져간 거잖아요.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의 경우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거예요? 부동산을 많이 봐준달까? 뭐 이런 느낌? 그렇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을 나누는 자체는 없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문제인 건데 다른 나라는 대주주에 대한 과세도 없습니다. 사실 요게 이제 앞뒤가 되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됐든 소액주주가 됐든 주식으로 돈을 벌면 일정 부분의 세금을 똑같이 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죠? 나름대로 편법으로 뭔가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형적인 모습들이 생긴 건데 지금 당장 우리 어떤 주식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런 금투세나 이런 거 도입하기엔 조금 시기상조고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키워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저희가 예. 그 정도 일단은 키우는 게 우선순위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금 주식시장이 우리 경제가 되게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따라가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하나는 시장에 되게 혼탁한 부분들도 있었을 못 믿어. 거고 또는 네. 예,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가장 큰 문제예요. 결국엔 이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지려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그렇죠? 주주 친화적으로 뭐 자사주도 매입 소각도 해주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기업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뭐 사실 뭐 단기적으로 10% 20%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뭐 배당만 몇 년 받아보면 이거 충분히 회복이 되는데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있는 어떤 지배구조 산에서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도 필요한 거고. 근데 상법은 문제는 예. 됐습니다. 그래도. 예. 네. 근데 이 상법 개정이 잘 되려면 아까 했던 대주주하고 이렇게 맞물려요. 요게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나요, 약간 이번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상법의 취지는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흔히 얘기한 지배주주라고 하는 분들, 오너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 기업을 잘 운용할 수 있게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돈을 그렇죠 아시겠지만 자기 친인척들 어떤 계열사를 그쵸. 막 늘려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용도를 물려주는데 한다던가 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돈이 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음흠. 이미 봐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려면 그래도 일반 주주들이 나중에 힘을 합쳐서 그렇죠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지고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10억 정도에서 만약에 이런 법들이 생기게 되면 그 10억인 사람들이 난 주주 안 할래 하고 다 팔 거잖아요. 아. 주주가 되어 받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이 법적 장치가 되게 제가 볼 때는 그 원래 법이 있는 것보다는 되게 퇴색할 수 있는 그렇죠? 어. 이 효과를 잘 살리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어. 아예 소액 주주들만 가지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중간 주주들이 좀 나서줘서 힘을 합치고 그러면서 이사회에 우리 편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대주주가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음흠. 흔히 얘기해서 조금 이런 진짜 기업에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는 것들은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세력들이 사실 이탈하게 만드는 게 요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어허. 조금 더 제가 볼 땐 정책적으로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셨을 그 수도 대목은 있는데. 굉장히 그렇죠. 참신하고 신선한데요. 그러니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들을 주식시장에서 키워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긍정적인 거예요. 효과가 맞습니다. 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음. 대주 조건이 되면 세금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아.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세금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음흠. 사실상 원래 정부가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 조금 조율해 보시고 나름대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표님이니까 또 하실 수 있는 말인 것 같은 게 투자자 개인의 뭐랄까 동기를 굉장히 잘 네.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은 적게 내면서도 동시에 이 기업을 살리고 싶은 유인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 그렇죠. 솔직히 하실 수 그리고 있는 말이네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네. 이런 어떤 문화들이 투자란 문화가 정착이 되면 음. 사실 그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존에 쓰던 금투자를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어떻게 미룰 보면, 거야? 예, 예. 네. 그거는 뭐 길게 보면 길게 보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나도 이제 충분히 야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자본시장도 미국처럼 충분히 성숙해서 이젠 그런 게 될 만해라고 할 때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논의하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문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논의를 잘못하게 되면 그죠 아쉽게 하게 되면 원래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사실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냥 무조건 어떤 일각에서처럼 개미 투자자들의 등을 쳤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취지를 이해하고 대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타이밍과 디테일을 조금 더 신경 쓰자 이런 그렇죠. 거에 가깝군요. 왜냐면 이제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거를 생각하셨을 때 주의해서 하셨겠지만 또 상법적인 또 다른 이슈다 보니까 같이 생각은 안 하셨을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점들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이 원래 생각하셨던 그런 어떤 목표대로 그렇죠? 하실 수 있도록 좀 조율을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하고 누군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한번은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예. 대표님이 하실 수 없는 얘기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예, 예. 드리자면 그 우리나라 정책 결정권자들 가운데 자산의 비중이 금융 쪽이 높을까요? 부동산이 높을까요?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높을 것 같아요. 그건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그렇다 그만큼 보니, 뭐냐면 자산 시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음. 금융시장에 대해서 금융시장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음흠. 저거는 뭐 일시적으로 내가 샀다 팔았다는 건 맞는데 길게 들고 가면 안 되라는 어떤 마음이 있으신 거고 부동산은 불패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맞지 않는 야랑이 있는 거죠. 이걸 깨야 되는데 네, 깨야 아시겠지만 되는데. 이걸 깨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동산이 실패다가 아니라 주식시장도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부동산도 여러분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부동산이 정말 잘못되면 부동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실 같이 하락을 하면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이 주식시장보다도 너무 이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됩니다. 자산 규모도 예, 예. 그렇고 그래서 뭐 연결된 것도 그렇고.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남이 잘못되는 게 나한테도 유리한 건 아니다라는 아하. 점을 꼭 해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파이팅.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할 때 네. 부동산 자산 시장을 일종의 뭐 대조군으로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만큼 우리 자산 시장도 그쵸. 좀 키워야 된다. 근데 이런 이제 갈 방식으로. 데가 없으면 부동산이 더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최근에 또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걸 그럴까? 막기 위해서는 이쪽이 음. 반드시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뢰의 말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잠깐만 여쭙고 갈게요. 제가 그 2025 세제 개편안 15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는 솔직히 못 읽어봤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Q&A까지도 막 달아놓고 나름대로 신경은 많이 그럼요. 썼더라고요.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반론 어떤 반론이 가능할지도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해서 눈에 들어왔던 건 뭐였냐면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였어요. 그냥 배당소득 분리과세 취지 좋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고배당 기업이라고 하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그 기업이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그럼 이거는 하자는 건가? 저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나 다를까 그걸로 시끄러워졌더라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 뭐 그렇고 자산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배당이 더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음. 자사지 매입 소각은 주가가 오르는데 되게 좋은 거고요. 뭔가 내가 길게 들고 가서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건 결국 배당 쪽에서 핵심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 쪽. 예.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려면 뭐 다른 법은 제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 보니까 참 괜찮네. 근데 세금도 이 정도 뭐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충분히 내긴 내더라도 이 정도면 배당 참 괜찮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세금이 조금 징벌적으로 조금 더 많이 오른다라면 쉽지 않은 게 특히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그 배당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배당을 결정을 할까요? 안 하지.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돈을 더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것도 투자를 통해서 회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이끌어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끌어내는 이 배당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은행 이자보다 낫다. 그리고 내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어떤 장기 투자 여건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세금 같은 경우도 내가 충분히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은 내지만 이 정도면 참 합리적인 세금이야라는 정도. 그래서 뭔가 많이 나누기보다는 조금 제가 볼 때 단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분리과세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고 분리과세. 이게 중간에 분리과세가 안 된 경우 저도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종합소득으로 묶지 않고 예. 따로 해야 된다. 종합소득으로 갔을 경우는 어떤 경우도 45% 빡 이건가요? 그러면 그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료가 올라요. 그러면 그거 너무 이게 타격 심하다. 아예 많이 받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소탐 대신 그러니까 내가 실제 더 토해내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발생하는 거예요. 어메, 이것까지도 그러면 안 되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진짜 네. 정밀하게 예, 설계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저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취지를 잘 살리는 쪽으로 가려면 저는 다른 것들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배당을 주려는 그 결정한 사람들한테 배당 요인을 좀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좀 세금과 관련해서 조금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랄까요? 불확실성의 시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래도 적어도 우리 한국은 방향은 맞게 설정된 것 같아요. 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상황 우리 일부에서 정리를 해줬고 지금 한국도 대략 이런 방향에 네. 있다. 방향 위에 놓여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고 있고 하반기까지 투자자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 이게 경제는 좋고 나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경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시거든요. 틀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조금 이제 상반된 괴리가 나올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제가 안 좋은 건데 주식이 오르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서 경제안도 이제 주식하라면 이게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변화 시대에 놓인 거죠. 예를 들면 한국도 자본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뭔가 자산시장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 중심으로 흐를 수 있는 변화라는 게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소비 중심의 국가에서 이제는 제조 중심으로 국가로 가는 변화가 있는 거고 네. 그죠?
기술적으로는 최첨단의 AI하고 로봇이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변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주식시장은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결국 변화와 최적화된 기업들은 많이 올라갈 것이고 변화에 그저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가 어느 쪽에서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나라 최적화한 기업들이 무엇인지, 또 미국의 최적화된 기업들이 무엇인지, 이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뭐 예컨대 이런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뭐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캐던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그죠?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지금 우리나라와 관련된 뭐 관광부터 어마어마하잖아요. K커처. 예, 이것도 굉장히 변한 거죠. 어허. 와, 그래서 요즘 아마 투자자분들 거리 돌아다녀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눈에 띄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먹었던 게 너무 좋다고 김밥도 드시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변화인데 실제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또 많이 오시니까 호텔도 되게 좋은 것처럼. 그렇죠? 이런 어떤 변화에 초점을 두고 주식시장은 바라봐야 된다. 아하. 그래서 경제 보는 거 하고 경제 보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봐야 사실 우리가 자본시장이 최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트렌드별, 산업별, 지역별 이런 식으로 좀 좁혀서 보는 게 더 유리하겠네요. 뭔가 그렇습니다. 크게 와이드하게 보는 예, 것보다. 너무 이제 경기 지표만 놓고 저 뭐 성장률이 어떻다 이렇게 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게 사실 투자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는 조금 예, 더 세밀하게 해야 맞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물 자산, 그다음에 금융 자산 이거가 괴리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실물의 자산이 올라오는 건데 음흠. 그 실물이 비트코인이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그건 시장이 결정해 주거든요. 음흠.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증권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나름대로 돈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고 뭐 미국 시장 보셔도 아시잖아요. 왜냐면 뭐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제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AI를 제일 잘하는 중국 제외하면 그렇죠? 맞아요. 중국하고 쌍벽이지만 알고 있고 그럼 뭐 나름대로 그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들이 지금도 지수와 무관하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불확실한 시대의 이선엽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지는 예. 느낌입니다. 그리고 정말 또 도래할 변화, 구체적으로 현장이 느껴질 변화는 9월 정도에 다시 맞습니다. 있을 예. 것 같네요. 그때 또 시간을 좀 내주셔서 알겠습니다. 대변인과 예, 예. 함께 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